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 국채 감축 한도 큰 폭으로 하향. 연준은 1일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작년 9월부터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금리는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급락, 7주 만에 최저. 국제유가가 7주 만에 8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수요 부진 우려와 함께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면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WTI는 전일 대비 3.58% 급락한 배럴당 7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치이고 하락폭은 지난 1월 8일 이후 최대폭입니다. 미 연준 금리 동결에 한때 비트코인 57,000달러 선 붕괴. 현지 시간 1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5분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19% 급락한 56,82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 3월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약 23% 하락했고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에는 57,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추이 지켜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간밤에 정말 빅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FOMC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고 시장이 기다리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2%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미 연준이 현지 시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FOMC 회의를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미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0.23% 올랐고 나스닥은 S&P 500 지수 0.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FOMC 이야기 짚어가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현지 시간 1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강경한 기조는 없었지만 신중한 자세를 지속했는데요. 연준은 아울러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풀어진 자금 흡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건데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5.25에서 5.5%로 동결이 됐고 작년 7월 금리 인상을 끝으로 연준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FOMC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6월부터 QT를 늦추기로 했는데요. 이 QT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고 곧바로 매각하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보유 채권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시중의 채권 물량을 늘린다는 것으로 시장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연준은 FOMC 뒤 성명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둔화를 향한 노력이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스태그플레이션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민간 고용 증가세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기대치보다 10,000명의 고용이 더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ADP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9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 전망치인 18만 3천 명을 5%가량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동시에 임금 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내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다른 징후들에 비해 몇 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가 내리막을 타면서 5만 7천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는 2개월 내 최저치인데요. 현물 ETF에 대한 열풍이 식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면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전일 오후 4시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 넘게 내린 5만 7,70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인 73,780달러 선보다 20% 이상 하락했고 4월 들어서만 약 14%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16% 폭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3억 4,51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데요. 홍콩에서도 6개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이 거래량이 시장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 ETF 출시를 앞두고 시장은 비합리적인 기대감을 형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FOMC 정례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 5만 달러 중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주가 조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짚어가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의 활발한 카드 지출에 힘입어 1분기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 수익은 3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24억 달러에서 눈에 띄게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높은 차입 비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통한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영업 마진을 보고하면서 주가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마스터카드 2% 넘게 빠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퀄컴입니다. 장 마감 후 퀄컴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순매출이 3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1% 증가한 9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EPS는 36% 증가한 2.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망치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퀄컴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3.66%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짚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국내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 1,433억 달러, 하나로 198조 6천억 원의 매출과 주당 0.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 늘었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1,440억에서 1,490억 달러로 7에서 11% 성장을 예상했고 월가는 12% 성장해 매출이 1,50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실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은 17%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전망치인 12% 증가, 매출 245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지출을 줄이면서 AWS 성장이 둔화했지만 아마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부문은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의 광고 효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급증했습니다. 아마존은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 프라임 멤버십과 같은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성장시키면서 지출은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2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현재까지도 감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밤 아마존 2.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화이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특수가 끝난 후 실적 침체를 겪은 화이자가 비코비드 제품의 강력한 판매와 비용 절감으로 기대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연간이익 전망치도 함께 높였는데요. 현지 시간 1일 화이자는 1분기 매출 148억 8천만 달러, 한화로 20조 6,700억 원, 그리고 주당 순이익 82센트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수요가 줄면서 지난 1년간 주가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연간 전망치를 대폭 줄이고 이 재고 상각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또 새로운 호흡기 백신인 RSV 주사제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데다 체중 감량약이 임상시험 결과 상용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작년 430억 달러, 한화로 59조 원의 시젠을 인수해 암 치료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장 화이자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CV셀스가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험업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을 이유로 연간 수익 전망을 낮췄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뤘던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오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는 의료비 상승을 이유로 1분기 매출 및 조정 수익이 전망치를 하회했고 연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장 CV셀스케어 17%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이죠. 스타벅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분기 85억 6천만 달러, 한화로 11조 8,700억 원의 매출과 주당 0.6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 줄어들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순이익 역시 월가 전망치인 9억 830만 달러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는 올해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을 기존 7에서 10%에서 5% 이하로 낮춰 잡았고 순이익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매출은 각각 3%, 11% 줄었습니다. 스타벅스 CFO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매장 방문이 감소하고 중동 분쟁 등으로 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분석했는데요. 중동 전쟁 이후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에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최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외에서 12% 급락하던 스타벅스 오늘장에는 15% 넘게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최근 인도 방문을 연기하고 중국을 깜짝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지 인도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고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중국으로 날아가 리창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스 채널들은 머스크의 중국행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모디 총리 측이나 테슬라 측 모두 이번 방문 취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도 방문 취소에 대한 책임이 모디에게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인도를 무시하고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도에 최대 30억 달러, 한화로 4조 1,4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머스크가 돌연 인도 방문을 연기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여기에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을 주도하던 공공정책 담당 임원 로한 파텔도 최근 테슬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는 아시아 두 국가, 인도와 중국의 경쟁 구도는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테슬라 1% 넘게 빠졌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기사입니다.
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이 은밀하게 반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비밀 연구소를 세우고 구글의 연구 인력을 흡수하면서 AI 경쟁에 대비해온 건데요. 외신들은 최근 수년간 애플의 공개 채용 자료와 신입 직원 프로필,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구글에서 최소 36명의 AI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 인력을 스위스 취리힐에 구축한 유럽 AI 머신러닝 전초 기지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소는 인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웃들도 연구소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현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애플은 경쟁 기업들이 첨단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 발표하는 동안에도 자사의 AI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애플은 주요 수입원인 아이폰이 중국에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각국 당국의 규제 압박 등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다음 달 열릴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 AI 아이폰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밤 애플 0.6% 살짝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입니다.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다시 통큰 투자에 나섭니다. 사티아 나델리 CEO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약 4년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인도네시아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은 자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도, 태국 등 그 어디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중국이 성장 둔화를 비롯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업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동남아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 1.44%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상장사 절반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10% 상회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중 절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업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모두 72곳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평균 17.6% 상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은행, 자동차 등이 이 서프라이즈에 기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돈 기업은 36곳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치솟는 식품 가격에 대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통 및 식품업계를 계속 압박하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격 인상 시점을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원물 및 부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제품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식품 및 외식업계 업체들을 소집해 가격 인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9개 주요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 당부한 데 이어서 또다시 업계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실제로 장류 등 조미료 상품군은 지난 4월에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 요청에 인상 시점을 늦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샘표는 5월 중 장류 가격 인상을 목표로 대형 마트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검토 끝에 가격 인상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당부가 있었고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계획된 품목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압박에 식품 가격 인상 시점은 이렇게 미뤄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오를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나온 3월 산업활동 동향은 전분기 대비 1.3%로 깜짝 성장을 보여준 1분기 GDP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과 2월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며 두 지표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고 1분기 GDP 자체에 3월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뒤집어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만큼 정부 내부적으로도 2분기에는 제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3월 산업활동 동향이 일단 꺾인 만큼 경기를 우려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있는 건데요. 2022년 12월 제조업 생산 하락은 반도체 불황이 주 원인이었다면 이번 3월 제조업 생산의 하락은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대부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3월 제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4.3% 하락해 전체 제조업 생산보다 낙폭이 0.8%포인트 더 컸고 업종 전반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3월 광공업 생산 확산 지수도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GDP가 좋게 나온 것만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던 연기금이 지난달 총선 직후부터는 취지 않고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기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궤를 맞춘 효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7,038억 원, 576억 원 사들였습니다. 특히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연기금의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 투자가들과 상반된 행보입니다. 기관은 같은 기간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이 대규모 매수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꾀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의 장세를 주도했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기금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목표치인 15.4%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주가 매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연 3.5%를 상회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인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의 숨통이 더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난 3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529%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역캐리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이는 작년 12월 7일 이후 4달 반 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채권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 속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22년 4분기 이후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쟁사에 밀려 체면을 구겼던 삼성 반도체가 올해 HBM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특히 DS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DS 부문은 작년 내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올 1분기에 단숨에 1조 9,10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의 업턴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HBM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5세대로 분류되는 HBM3 8단 제품은 이달에 양산을 시작했고 12단 제품은 2분기 중에 양산에 나서 하반기부터 생산량 확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HBM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3 12단 제품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FSD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전기차 데이터 안전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테슬라 하면 뭐 일단 그 전기차, 네. 전기차의 이제 최고의 브랜드로 알려져서 사실은 테슬라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FSD를 파는 게 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FSD에 굉장히 진심이었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완전 자율주행인데 기존에 이제 아다스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체계랑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표준과는 좀 다른 걸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했는데 이제 보통 자율주행은 라이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썼는데 여기는 카메라랑 센서만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내에서 여러 이제 데이터 뭐 민감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FSD를 이제 어느 정도 허락해 주는 쪽으로 중국에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의 전기차가 몇 대 팔렸느냐, 덜 팔렸느냐, 가격이 어떻냐 그거를 얘기할 때 참 왜 저걸 이렇게 신경을 쓰지? 지금 중요한 건 차를 많이 보급시켜서 이 FSD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안 남더라도 빨리 팔아야지 이게 자료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까지 붙으면서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SD에 대해서 지금 관심은 꾸준히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는 아마 전기차가 아니라 FSD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만 현대차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테슬라가 이 FSD를 어떻게 보면 소형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빨리 따라가고 싶은 데들은 아예 FSD를 그냥 사서 장착하는 게 더 빠르겠죠. 괜찮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좀 가고 있고 그거를 실현하는 게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달에 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가 그래서 테슬라가 이 FSD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FSD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카메라 모듈 쪽은 괜찮지 그냥 않아요? 카메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LG 이노텍 카메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카메라 빼고는 나머지는 뭐 다 알아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다 올랐죠. 막 이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근데 그러면 그게 뭐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긴 하지만 왜 올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아. 자율주행이 굉장히 좋은 거였지. 맞아.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등이 나온 종목들 보면 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뭐 전혀 상관없는 뭐 레이더나 라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조차도 올랐는데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만약에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같이 커지겠죠, 계속.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FSD를 조금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했던 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율주행이 이제 단순히 지금 짧게 끝날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그런 어떤 모멘트 그 업종이 아니고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FSD 상용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고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보면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스타쉽 굉장히 큰 로켓인데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던 로켓의 거의 그 팔콘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엔진을 개발했는데 폭발했죠. 네. 예, 발사하다가. 그런 과정은 항상 겪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속도를 되게 늦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오래됐는데 그게 안전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험 문제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운전자가 책임을 질 거냐? 제조사가 책임을 질 거냐? 오. 그렇죠. FSD로 가다가 뭐 아니면 그 자율주행 모드로 갔는데 사고가 나면 그게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냐? 뭐 제조사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럼 보험회사 우리가 만들게. 오. 네, 또 다른 수익원이 나타나는 그렇죠. 우리 차는 그럼 우리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이제 틀에서 벗어나는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자율주행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보면 뭐 차선을 조금만 벗어나면 막 경고음이 울리고 핸들을 본인이 저절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물체가 나타나면 서버리죠 그냥. 네, 맞아요. 예, 이게 그런 기술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지만 운전자 책임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이 기능을 쓰더라도 전방을 주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로봇 택시가 등장하면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로봇 택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예, 사고는 항상 근데 나게 돼 있습니다. 휘발유차도 폭발하고 전기차도 불이 나고 예전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젤 차량도 얼마 전에 BMW 5 시리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엄청 불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엔진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막 이랬던 걸 다 까먹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조금 뭐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고 오토파일럿으로 사고가 나면 또 난리가 나는데 그 기술 발전 과정에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AI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FSD가 상용화가 되려면 또 예민하게 가야 하는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련주를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더 길게 보는 또 좋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돈은 지금 당장 상용화된 것부터 벌겠죠. 모든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네. 뭐 HL 만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현대 모비스도 이제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현대 기아도 지금 송도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다스 3단계, 4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은 계속 갈 텐데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테슬라의 방식이 있고 테슬라 방식을 또 따라하려는 회사들도 또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카메라와 센서만 가지고 처음에 자율주행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라이다 써가지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라이다 한 대가 웬만한 차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이것도 서로 약간 접목이 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보면 여전히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이죠. 모듈 센서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현대차도 보면 카메라 엄청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차들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할 때 보면 위에서 뭐 전면이 다 보이죠. 그런 것도 다 결국엔 그 카메라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센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아직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고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그 외에도 뭐 라이다 기술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겠죠. 카메라가 못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사실 이게 경제적인 단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단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서로 보완해서 제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쪽 자율주행이 한참 관심을 받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좀 퇴색돼 있는데 이거를 결국엔 전 세계적인 악동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다시 부활을 시켰다.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죠.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었는데. 맞아요. 다 까먹고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FSD로 올라올 거라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말을 처음 한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걸 팔기 위해서 차를 팔았던 거다. 아, 큰 그림이었구나. 네, 큰 그림이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팅크웨어도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내비게이션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네. 뭐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는데 사실 핵심은 아니죠. 아, 예, 핵심은 핵심은 아니고 아니다. 예, 인포테인먼트는 그걸 이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 의사소통 통로인 거죠, 자동차와의. 네. 예,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수혜를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카메라 센서, 뭐 센서죠. 그다음에 뭐 라이다 같은 이런 거리를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뭐 그다음에 뭐 팅크웨어 같이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근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얘가 또 자율주행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얘는 이제 지도를 보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연결 부위이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미 이건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약간 좀 그쪽으로 카메라 모듈이나 센서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련주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LG 이노텍 말고도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요 한 세 종목 정도가 저는 좀 가장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거가 있긴 한데 그건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시간이 없나요? 예. 시간은 빨리 지나갔죠. 예, 퓨런티어는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요즘에 슈어 소프트테크라고 해서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시험 검증하는 회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방사능이나 원전이나 뭐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을 맡겨놨더니 막 아무데나 막 그냥 갖다 막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슈어 소프트테크가 계속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회사입니다. 누구랑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데 현대차에서 지분 투자를 해놨고요.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 원래 한 14% 정도 갖고 있다가 반 팔았습니다. 전 7점 몇 프로 갖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여기서 또 검증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으니까 슈어 소프트테크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면 이게 오랜만에 바닥에서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 이노텍과 퓨런티어 말씀해 주셨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슈어 소프트테크 주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매수하실 때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개장 전 개별 종목 흐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진유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시간에 급등한 탑5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급등한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은, 6G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6G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기술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한올 소재 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6G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모멘텀으로서도 지금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차트상도 굉장히 너무 어느 정도 고점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6G 모멘텀과 함께 오히려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옵티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6G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지금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늘 소재과학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차트적으로는 좀 바닥에서 있는 좀 여유로운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6G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옵티코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NC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C트론. 자, NC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환사채를 이제 소각시키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 상방 좀 나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도 지금 이런 모멘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 움직였던 모멘텀 중 하나가 지금 1분기 흑자 전환 됐다라고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지금 전에 있던 고점대죠. 고점대 터치하면서 반등 나와주는 구간, 전에 있던 고점대 터치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이게 쌍바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원바닥에 투바닥에 다지고 다시 올리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DR텍이라는 종목이 DR텍. 자, D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부 변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줬는데 이 말 그대로 소속부가 변경이 됨으로써 기존의 벤처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 소속부가 변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기업, 뭔가 이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미래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현재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DR텍까지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은 사실 NC트론을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NC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환사채 소각이라는 거는 앞으로 주주들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모멘텀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현재 주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완전 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최저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런 한다라는 건 어쨌든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최저 매수 기회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강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NC트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급등주 5종목 짚어주셨는데 그중 6G 관련주 한울 소재과학과 옵티코어 중에서는 주가 안정된 옵티코어를 선택해보는 게 맞으시고 그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환사채 소각하고 있는 NC트론과 주가 역시 바닥권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급락 탑5부터 살펴볼까요? 시간에 또 급락했던 종목은 지금 이제 DR텍과 비슷한 모멘텀, 이 소속부 변경에 따른 공시가 나왔던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스마트. 이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올라가줘야 되는 공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속부 변경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량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우량기업이 지금 이제 이 우량기업으로서 이제 벤처기업이 우량기업이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움직여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저항을 맞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살짝 조정을 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속부 변경 공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종목으로는 또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에코앤드림이라고 있어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도 있지만 이 기업 역시도 소속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유상증자와 함께 소속부 변경이
이 우량 기업에서 벤처 기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기업이 과거에는 우량 기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량 기업이 되지 못하는 뭐 실적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리스크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엠드림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주가 하락이에요. 지금 전환 청구 가격이 지금 12,000원대인 거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악성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환 청구 이후에 시장가로 무너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하락이 되는, 그렇게 나오는 좀 하락 물량이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JMNS라는 종목이에요. JMNS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상장 이후에 사실상에 상장 이후에 다이렉트 하락하다 보니까 좀 그날 또 이 신규 상장주가 다이렉트 이후에 하락 마감하다 보니까 좀 또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 주의가 붙었어요. 투자 주의가 붙었는데 이 투자 주의가 붙은 이유가 단일 계좌에서 상위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단일 계좌가 사실 개인의 계좌에서도 어디가 상위 거래량과 함께 매도가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악재가 있겠구나 하면서 손절로서 투매를 많이 하는데 JMNS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기관의 이 계좌, 기관 쪽에서의 50만 주 정도의 이 거래량 상위 물량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악재가 있지 않나 그런 모습과 함께 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BK탑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BK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건 정리 매매죠. 지금 이제 이 관리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이건 그냥 정리 매매는 정리 매매. 그래서 지금 정리 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BK탑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BK탑스가 물론 정리 매매이기 때문에 이 정리 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 폐지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88%, 91%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 정리 매매 기간 동안에는 등하락폭 제한이 없습니다. 등하락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100% 이상이 하루 동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루 동안 80%, 90%가 빠질 수도 있어요. 괜히 정리 매매 기간에 잘못 도박했다가 마이너스 90% 때려맞는 하루 만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급락주 5종목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상장 폐지 전 정리매매 예정된 데다가 또 등하락폭 제한 없이 주의가 필요한 BK탑스까지 찝어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관련해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바닥인 NC트론, 시간의 급락주로는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 예정된 BK탑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에 대한 힌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